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어학원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학원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들과,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예비 유학생분들 어학연수 오실 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둔 리스트를 다 댓글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 문항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던 학원은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스피킹이 따로 없는 학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서 이 학원이 실제로 스피킹에 관해서 막 엄청난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마다 조금씩 그런 게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은 정말 빡세게 막 숙제도 엄청 많이 내주고 막 맨날 도서관을 가야 될 정도로 정말 빡센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많아서 다른 반 애들과도 많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쓰기 위주인 건지 읽기 위주인 건지 스피킹 위주인 학원인 건지 아니면은 리스닝 위주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학원인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대형, 중형, 소형 학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이걸 확실하게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대형이 한 500명 이상 아니면 1000명 이상 그 정도 되는 학원을 대형 학원으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고, 300에서 500명 정도를 중형, 소형은 한 100명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대형, 중형, 소형 학원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것 중에서도 각자의 특성과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유학원에 가셨을 때, 유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아니면 유학원과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대형, 중형, 소형 학원 중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유학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 어학원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어학원임에도 여러 가지 유학원에서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똑같은 유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학원이 다른 가격인 건 당연한 소리겠죠. 가격이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가, 자신의 버짓 안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마 대형 학원일수록 좀 비싼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확실치 않아요. 어학원마다 보통은 이제 각 나라별 그런 매니저가 보통 상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각 나라에 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매니저가 보통은 있는 편이고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저쪽 라틴, 그리고 브라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제 좀 오래 그 학원에 머물러 있냐, 오래 경력이 쌓여져 있냐, 그래서 나를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냐, 그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벤웨스트에서는 썩 좋은 매니저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상담을 받을 때는 막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크게 학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이 아닌 학원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서 크게 좋은 매니저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제 괜찮은 매니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따지는 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어학원을 선택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로는 레벨 구성 및 시험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부분은. 레벨이 딱딱딱딱 잘 나눠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준도 탁탁탁 잘 나눠져 있다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코스를 한 8주 동안 6주 동안 들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학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취향에 따른 문제겠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은 그냥 들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학교였어서 내가 레벨이 높지만은 레벨이 낮은 애들
비해서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레벨이 나보다 높지만은 나보다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학원을 간 이유가 스피킹 때문인데, 그 학원에 레벨 테스트가 스피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딱히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에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액티비티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재밌는가, 유용한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통 좀 괜찮은 학원이면은, 그러니까 달마다 해서 매일 새로운 액티비티가 있어요. 뭐 새롭진 않더라도 뭐 오늘은 뭐 카페를 애들끼리 가는 거, 아니면은 어떤 날은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뭐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 외부에 다 맡겨버리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외부에 맡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라고 하면 그냥 완전 뭐 매달 한 번씩 어디로 놀러 가는, 여행사를 낀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액티비티를 따로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여행사를 낀다라는 느낌이어서 딱히 그게 저한테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학원에 있어도 그냥 그 액티비티 같은 거는, 그런 여행사를 끼고 하는 거는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액티비티가 학원만의 액티비티가 존재하는 그런 학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다른 반 애들도 잘 만나서 자신의 친구 풀을 늘려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많은 약속도 만들고, 그런 게 좋으니까요. 여덟 번째,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적 비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은 일본인이 60% 70% 그 정도 있어서 그닥 좋은 국적 비율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든 그 나라 학생의 25%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근데 뭐 한국인만 25%가 있다 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한 반에 보통 한 적으면은 한 6명, 7명에서 많으면은 15명 뭐 이 정도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혼자 그 반에서 한국인이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좀 별로거든요. 자기가 막 모든 한국인을 다 대변해야 될 것 같고, 딱히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좀 쓸쓸한 느낌도 좀 받고요. 왜냐면은 보통 다 같은 나라 애들끼리 조금씩 반에서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자기 혼자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각 반에 한국인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 괜찮지만 또 너무 많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학원 선생님들의 능력과 국적. 제가 봤었는데 여기 학원 선생님을 한다 해도 모두 다 캐네디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자체가 이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 중에 인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라틴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본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인종차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캐네디언 액센트나 아니면은 그런 아메리칸 액센트를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인디안 선생님이면 발음을 알아먹기가 힘들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학원 선생님들이 캐네디언인 곳이, 아니면 정말로 액센트를 잘 구현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의 능력은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려면 최소한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 학교면은 조금 한 번 더 검증이 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홉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이 학원이 다른 학원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학원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학원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유 학원에서 그 학원의 한국인 매니저를 컨택을 시켜줄 거예요. 학원에 있는 이 한국인 매니저가 여러분과 뭐 카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학원에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다면은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 학원에 있는 한국인 매니저와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한 번씩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 학교만의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또 물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이건 조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학원의 위치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를 가실 텐데, 뭐 다운타운 그런 지하철에서 바로 가까이 있으면 가기 편하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뽑아봤고요. 12번째로는 PDF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책을 사용하는지입니다.
보통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웨마스트 같은 경우에는 PDF를 사용했지만은 여기서 되게 유명한 아일락이라는 학교는 이제 교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사용한다면은 책을 들고 다녀도 될 거고 PDF를 사용한다면은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겠죠. 만약에 책을 사용한다 하면은 책을 구매를 내가 여기서 따로 해야 되는가 또 더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현재 레벨에 현재 반에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건 어떠한 이유로 이 반이 지금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제가 레벨 7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신입이고 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반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 반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반은 너무 말하기보다는 그냥 읽기 쓰기에 집중된 반이었어서 이 반도 가고 싶고 이 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를 학원에 지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둘 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반이 하나 생겼어요. 비즈니스 반이라고 생겨서 이제 그 반으로 옮겨서 그 반을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반에서 남은 그런 기간을 다 소화를 해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현재 있는 반에서 2안 아니면 3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번째로는 졸업장이 나오는 기준이 어떤 것인가. 졸업장이 어학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졸업장은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이 나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출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4번째로 뽑아왔고요. 15번째로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번 마지막이니까 좀 더 중요한 걸로 이렇게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로 다양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커리큘럼이 한 개, 레벨 하나에 한두 개 밖에 없다 하면은 정말 따분한 그런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 학원이 아무래도 중소형 학원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 학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5번째 말씀드렸던 학원 커리큘럼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2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반이 존재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문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렇게 어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15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몇 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학원의 담당 매니저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유학원에 여쭤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고 이제 큰 돈을 써서 가는 만큼 여러 가지 좀 까탈스럽게 물어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최대한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아마 본인이 선택을 할 때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어학원에 6개월은 너무 깁니다. 보통 3개월 정도 하면 딱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3개월 하고 그 학원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3개월 연장을 하거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만은 6개월을 한 학원에서 보내는 건 너무 저는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원 하고 이제 3개월 정도 밴쿠버에 있으면 다른 학원도 좀 여러 가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다른 학원도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월, 6개월 정도라 한 학원에만 있기에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 환불을 받으려고 해도 절반 가격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하시고 그렇게 긴 기간을 등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셔서 연장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가셔서 다른 학원을 트라이얼을 해본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기간을 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건 저는 비추드립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어학원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see ya.